미스터리 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진짜 이야기가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진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사건들.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풀어놓을 테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미스터리의 세계로 빠져들어 주세요. 예상치 못한 반전과 놀라운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골 농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갈등이 생겨 잠시 독립하게 되었고 마땅히 월세방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된 거죠. 제가 사용하던 방은 1층에 있었는데 그 방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종교적인 성물들이 가득했고 잠자리에 들 때면 커다란 예수님 그림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아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상한 일들은 제가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의 작은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밭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 농작물을 훔치려 하나? 하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발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이나 소리가 날만한 것들을 피해서 말이죠. 분명 밭에 누가 있긴 했는데 그 사람은 마치 무언가를 엿보는 것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져묻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무슨 봉변을 당할까 싶어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엽총을 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기 내 농장에 얼씬거렸다간 대가리에 바람구멍을 내버릴 테다. 할아버지의 고함은 누구라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제가 잠들어 있을 때 상황은 더욱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잠결에 창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에는 어떤 사람이 서서 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몸을 일으키자 그도 저를 알아차린 듯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이번에는 할아버지께서 정말 격분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옷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엽총을 꺼내 들고는 제가 바로 뒤따르는 가운데 현관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마자 무언가 할아버지의 다리를 꽉 움켜쥐었고 할아버지는 그만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침입자에게 달려들어 이미 웅크리고 있던 그를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총을 집어들고 그 남자에게 겨냥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남자를 총으로 겨누는 동안 저는 다급히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 중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명이었죠. 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까봐 거의 울먹이며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현관 앞으로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는 코를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할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리고 코를 때린 뒤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총을 들고 그 악랄한 놈들을 쫓아갔어야 했는데 누가 감히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단 말입니까? 결국 경찰은 허탕만 치고 돌아갔고 할아버지는 밭 쪽을 향해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셨습니다. 지난달 저는 언니, 형부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앞에 다다르니 엄마가 문에 쪽지를 붙여놓으셨더군요. 쓰레기통을 앞마당으로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라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집 옆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뒤뜰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울타리 너머로 엿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야외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왜 제가 소름 끼치도록 놀랐는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와 함께 살지 않으셔서 만약 계셨다면 아버지를 불렀을 겁니다. 저희는 겨우 엄마 침실 문을 나설 때쯤 뒤뜰에 있던 그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창문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작은 아래쪽 난간으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고 제가 직접 뛰어내리려 할 때 두 침입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도 난간으로 그리고 잔디밭으로 뛰어내리기 직전 그들의 모습을 아주 짧게 스쳐보았을 뿐입니다. 엄마와 저는 죽을 힘을 다해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2주 후 저희가 겨우 그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려 할 때쯤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지도 않았죠. 엄마는 10번째 벨이 울린 후에야 겨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꼬박 10분 동안 더 울렸고 결국 엄마는 전화기 코드를 모뎀에서 뽑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전화기를 꽂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분명 침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두 가지 일이 아무런 연관성 없이 연달아 일어날 리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엄마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이 모든 일이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며 저희는 다음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몰라 여전히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4살 된 한 소녀가 어느 날 밤 화교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서 새벽 1시 15분쯤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급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필 긁는 소리 사이로 벽 안쪽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잠시 손을 멈추니 이번에는 무언가가 벽 속에서 밀려나오는 듯한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침대 옆 벽에는 사각형의 큰 문이 달린 작은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소녀는 겁에 질려 엄마를 부르며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벽 속의 소음은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요란해졌습니다. 결국 그 수납 공간의 문이 확 열리더니 정체 모를 한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소녀의 부모님은 3개의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가 방으로 달려왔을 때 그는 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있는 커다란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몇 차례 강하게 밀어붙이자 그 남자는 제압되었고 곧 경찰에게 넘겨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근교의 한 해변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밤 9시 반이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냥 모래사장을 따라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참 동안은 해변에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모래 위에 우리 발자국 말고도 다른 2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분명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는 없던 흔적이었죠. 저는 아이폰 손전등 앱을 켜고 주변 모래 언덕을 비췄습니다. 누군가 있는지 소리쳐보기도 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혹시 숨어 있을까 싶어 쓰레기통 근처까지 가봤는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더 멀리 비추자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듯한 작은 터널이 드러났습니다.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안에서 저는 상상조차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몸을 웅크린 채 떼지어 앉아있는 존재들, 피부는 사람과 비슷했지만 이상하게 거칠고 주름진 모습이었죠. 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잡아 끌며 차 쪽으로 달렸습니다. 겨우 5분 만에 차에 도착했지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내에게 내가 본 것을 설명했지만 그녀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지만 그때의 공포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 다음 날 관할기관에 신고를 했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해변에 돌아가 다시 그 존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보등학교에서 야간 청소 일을 하던 시절이었죠. 밤에는 보통 혼자 근무했는데 그래서 항상 라디오를 복도마다 틀어두며 큰 소리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2층은 원형이 아니라 U자 형태였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려면 반드시 복도를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2층 사회과 교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복도 반대편 교실에 불이 켜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직접 모든 교실 불을 껐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불을 켠 것이었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가에 다가온 한 인형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섬뜩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할지, 경찰을 불러야 할지, 아니면 직접 맞서야 할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30대나 4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검은 머리에 수염도 꽤 많았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천천히 저에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방의 블라인드를 닫고 숨을 고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다시 블라인드를 올렸을 때 학교 건너편 방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공황 상태에 빠졌죠. 그는 분명 지금 이 교실로 오고 있을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학교 뒷문으로 나갔어요. 제 목숨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그남카는 밤늦게 학교 지하실에서 나타나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코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었죠. 하지만 가장 섬뜩했던 것은 카메라에 그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그 이후로 결코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혹시 지하실에 숨겨진 방이나 출구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어요. 제가 17살 때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집 청소부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일했던 분은 재훈이라는 남자였어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딱 한 번, 그리고 그가 일찍 퇴근했을 때 몇 번 정도 이야기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다였죠. 그가 평범했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그는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하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문에 큰 표지판까지 붙여놓았었어요. 호기심이 저를 계속 자극했지만 몰래 엿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의 방에서 가구를 닦고 있는데 괜히 호기심이 발동해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묻지 마세요. 큰 서랍들에는 그냥 옷가지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서랍들을 뒤져보니 카메라, 배터리, 사진 앨범, 그리고 여러 잡동사니들이 나왔습니다. 중간 서랍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가장 아래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구석에 완벽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었는데 마침 부엌 열쇠 고리에 걸려있던 작은 열쇠가 눈에 띄었었죠. 딱 이 자물쇠에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끼워 넣어보니 정말 신기하게도 열쇠가 소켓에서 돌아가면서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한 무더기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안 사진들이었는데 점점 모든 사진마다 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포함해서 집안의 모든 방에 제가 찍혀 있었죠. 가장 소름 끼치는 사진은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다른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부엌에 있는 저를 겨냥해 창문 밖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증거로 쓸만한 몇 장만 빼두었습니다. 다시 자물쇠를 잠그고 서랍에 넣어두었죠. 침실의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 다시는 오지 않으려던 참이었는데 지하실 문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다시 올 일이 없으니 평생 호기심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지하실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에 들어서 불을 켰습니다. 지하실 공기는 정말 고약했어요. 썩은 동물 냄새 같았습니다. 벽에는 불쾌하고 기괴한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기분을 들게 하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방인지 창고인지 알 수 없는 2개의 문이 있었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겨운 냄새는 그 2문 근처에서 가장 심했어요. 그때서야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구석의 천장 카메라가 저를 똑바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죠. 그런데 제가 알아차리자마자 그 카메라는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안전하게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재훈은 그 후에 한 번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고요.
그에게 제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대형마트에서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하던 다른 한 분과 함께 각자의 차로 가고 있었죠. 그때 검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마치 초라하고 거친 인상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남자는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썼으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있었죠. 여자는 지저분한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얼굴 전체가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섰을 때 안에 앉아있던 남자가 기름값으로 잔돈이 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동료는 주머니를 뒤져 남자 손에 동전 몇 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냥 가버리기를 바라며 1달러를 주었습니다. 남자는 손에 든 돈을 보더니 다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것보단 더 있어야겠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송하다고 그게 잘하고 말했습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동료도 저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조수석에 앉은 여자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를 돌아서 제 차로 재빨리 달려갔고 동료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가 픽업 트럭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시동을 걸자마자 기어를 넣고 주차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저를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어요. 한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동료에게 괜찮은지 문자를 보냈는데 괜찮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헤드라이트 2개가 주유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 픽업 트럭이었죠. 저는 다시 차에 탔어요. 그 남자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여자는 총을 꺼내 창문을 내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재빨리 후진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총알이 제 차 뒷유리에 맞아 금이 갔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따돌리고 집에 살아서 도착할 수 있었어요. 차에서는 총알 자국 2개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얼마나 가까이 갔었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요. 도대체 뭘 위해서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사촌 민준이와 저는 그때 18살이었어요. 우리는 마을에 있는 폐쇄된 정신병원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고 길에는 차 한 대 없었으니 아마 자정이 넘었을 거예요. 운전은 민준이가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흥미로운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그때는 유튜브가 생긴 지 고작 2, 3년밖에 안 되었을 때였고 버려진 장소를 탐험하는 게 유튜브 컨텐츠로 꽤 인기 있는 터라 우리도 멋있겠다고 생각했죠. 누군가 잘라놓은 울타리의 구멍 아래로 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다 손전등을 챙겨갔고요. 우리는 깨진 창문 중 하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옆 바닥에는 한때 침입을 막기 위해 창문에 대어놓았던 널빤지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민준이의 야간 투시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들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깨진 유리 조각과 온갖 낙서밖에 없었어요. 나무 바닥에는 아래의 어둠으로 이어지는 갈라진 틈과 구멍들이 몇 군데 있었죠. 우리는 감히 그 아래로 송전등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웃음을 나누긴 했지만 저는 그곳에서 정말 소름 끼쳤고 민준이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곳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우리는 칡과 의자와 다른 장비들이 놓인 작은 방으로 들어섰는데 묘하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2층에서 가장 섬뜩했던 방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한 칸에서 끊임없이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죠. 아래쪽 틈은 기어 들어가기에는 너무 작아서 우리는 소름 끼친 채 서둘러 그 방을 나왔습니다. 문 하나 뒤에서 우리는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이 최대한 무섭게 나오길 바랐던 우리는 당연히 10대 남자애들답게 아래층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복도들이 나타났는데 지하라서 그런지 훨씬 더 으스스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기사들이 잔뜩 붙어있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제가 그것들을 살펴보는 동안 복도 아래쪽에서 금속성 쿵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췄고 그때 복도에서 방 안으로 사라지는 뭔가의 이마를, 아니 어떤 형체를 봤어요. 민준이는 비명을 지르며 우리가 왔던 방향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단을 허둥지둥 뛰어 올라갈 때 우리보다 한층 아래에서 발소리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뒤에 있다는 느낌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뒤에서 붙잡혀 계단 아래로 끌려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중앙복도로 돌아와 우리가 들어왔던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섰고 창문을 통해 복도 아래쪽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 차로 최대한 빨리 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였습니다. 침실은 1층에 있었어요. 집은 위층, 중간층, 그리고 서재가 있었고 지하실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침대 밑을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바닥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집에 지하실이 없으니 말이 되지 않았죠. 아침이 되면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분명 닫아두었던 문들이 열려있는 시기였죠. 아내의 옷장문은 항상 열려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에는 외풍 때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창문을 꼭 닫아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도 문들이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날 밤 저희들은 밤새 귀 기울이며 기다렸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밀어내는 소리, 그리고 끙끙거리는 소리 같았죠. 저는 서재로 내려가서 벽에 귀를 대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들어갔어요. 제가 기대고 있던 그 벽 안에서 서재보다 좀 더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였죠. 아내에게 돌아가서 최대한 오랫동안 깨어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새벽 2시쯤까지 깨어 있었는데 아내가 졸기 시작하더니 저도 곧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아내가 저를 흔들어 깨웠는데 소리 없이 울고 있더군요. 아내는 활짝 열려있는 자기 옷장을 가리켰어요. 옷장 안에는 어떤 숨겨진 문이 열려 있었고 그 문은 바닥 아래로 이어져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그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춰봤어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아내에게는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저는 마체크를 들고 그 비밀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그 방에는 테이블과 의자, 구석에 작은 야전 침대, 그리고 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이 있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였어요. 누군가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마체테를 든 채로 최대한 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쯤 그들은 이미 문 일부를 발로 차서 부숴놓은 상태였어요. 그들은 문에 난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더러워 보이는 남자였죠. 그의 붉은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마 제 마체테를 본 것 같아요. 그는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방이 무엇을 위한 곳인지, 어쩌면 오래된 방공호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떻게 거기에 내려가 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27살이었고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부유한 커플은 아니었기에 최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저희는 이웃을 싫어하게 됐어요.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그들은 전혀 잠을 자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가서 말해보라고 했지만 다음 날 밤에도 계속되면 그때 가보겠다고 했죠. 낮 동안 가구를 정리하는 동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 하자 다시 섬뜩한 고함과 쿵쿵거리는 소리, 심지어는 벽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문을 두드리자 중년의 알비노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40년간 담배를 피운 것처럼 거칠었어요. 저는 정중하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상관 말고 꺼지라며 제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 후로 소음과 고함 소리는 더욱 커졌고 아내는 우리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 가서 그 아파트에 사는 부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캐시라는 여자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5년 전에 사망했다고 했죠. 기록상으로는 그 방에 한 사람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아파트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었어요. 경비원은 직접 그 방을 확인하러 갔고 그 여자는 그가 아파트를 수색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경비원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녀 혼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들렸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걸 보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죠. 잠에서 깨어보니 누군가 저희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안나? 저는 속삭였죠. 옆에 있던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있었어요. 침대 발치에서 익숙한 거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신고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전등 스위치를 더듬거렸고 아내는 저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램프를 켰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신발을 신고 가운 차림으로 복도로 뛰쳐나가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문은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 그녀는 없었어요. 그렇게 빨리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캐시에 대한 소식은 일주일 내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저희 벽에서 4번의 큰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전의 쿵쿵거리는 소리와는 달랐죠. 이건 저희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실제 노크 소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바로 이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스터리 나우였습니다.